내 이름은 김상준, 올해 56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했죠. 아내 김미경과 아들 하나를 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한눈 팔지 않고 가족만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랬던 내 인생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칼날이 날아와 박혔습니다. 그것도 가장 믿었던 두 사람에게서 말이죠.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밤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퇴근 후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미경이가 깜빡했겠거니 했으니까요. 그런데 집 안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 쿵쿵쿵 심장이 발뒤꿈치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거실을 지나 안방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그리고 억눌린 신음소리. 설마 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직감한 채 나는 천천히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옥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내 아내 김미경과 내 오랜 친구 이재환이 한 침대에 엉켜 있었습니다. 내 눈은 그 순간부터 활활 타오르는 불덩이가 되었고 심장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숨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들은 내가 문을 열고 선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저 멍하니 서서 내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경이와 나는 20살 대학교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작은 체구에 늘 웃음을 머금고 있던 그녀는 갓 상경한 시골뜨기 김상준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죠. 나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미경이에게 잘 보이기 위해 기타 연습에 매달렸고 밤마다 미경이 집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미경이는 그런 나를 귀엽게 여겼는지 아니면 내 순정에 감동했는지 결국 내 마음을 받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캠퍼스 커플의 로망처럼 손을 잡고 도서관 앞을 거닐었고 낡은 기타 하나로 밤새도록 노래를 불렀습니다. 졸업 후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서로를 사랑했고 27살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진 건 없었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만으로도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재환이는 나와 미경이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러주었던 내 가장 오랜 친구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붙어 다녔던 중마고우였죠. 내가 가진 모든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나 역시 재환이에게는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환이는 나와 다르게 일찍 사업에 뛰어들어 성공했습니다. 종종 나와 미경이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해외여행을 보내주기도 하며 친구로서, 동생으로서 많은 것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미경이도 재환이를 살갑게 대했습니다. 올케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죠. 우리는 셋이 자주 만나 식사를 했고 서로의 집을 드나들며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벌어질 수 없는 끔찍한 일을 저지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평범했습니다. 남들처럼 티격태격하기도 했지만 언제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혼 20주년이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미경이는 예전 같지 않다며 잔소리가 늘었고 나는 무심하게 받아쳤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서로에게 소홀해진 탓이었죠. 그때부터였을까요? 미경이와 재환이의 관계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어느 날부터 미경이가 재환이 이야기를 자주 꺼냈습니다. 재환이가 새로 산 차 이야기를 하거나 재환이가 요즘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 시기였죠. 나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친구 걱정하는가 보다 했으니까요. 그런데 재환이도 나에게 미경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상준아, 미경이한테 좀 잘해줘라. 요즘 힘들어 보이더라. 나는 그저 친구로서 하는 충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무뎌진 만큼 재환이가 우리 부부 관계에 대한 걱정을 해주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나는 어리석었습니다. 미경이가 갑자기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옷을 사고 화장품도 비싼 것으로 바꾸고 젊은 사람들처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 싶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미경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좋은 일 있어? 미경이는 얼버무리며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꾸미고 싶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재환이도 변했습니다. 평소에는 무뚝뚝하던 녀석이 어느 날부터인가 미경이에게 과하게 친절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이가 머리를 새로 했다고 하면 예쁘다고 칭찬하고 내가 못 들어준 불평을 들어주며 미경이의 편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저 재환이가 좋은 친구라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정말이지 나는 바보였습니다. 어느 주말 미경이가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했습니다. 나는 흔쾌히 허락했죠. 미경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재환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준아, 오랜만에 술 한잔 할까? 나는 기꺼이 좋다고 했습니다. 재환이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재환이가 툭 던지듯이 말했습니다. 야, 미경이 요즘 바쁘더라. 무슨 일이 있어? 나는 대수롭지 않게 미경이가 친구들이랑 여행 갔다고 말했습니다. 재환이의 표정이 순간 굳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미경이의 친구 중 한 명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미경이 여행 잘 다녀왔냐고 물으니 그 친구는 미경이가 여행을 안 갔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미경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웠지만 혹시 나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나 싶어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경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그날 친구들이랑 여행 잘 다녀왔어? 미경이는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고 잘 다녀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내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뿌리내리기 시작한 것은 나는 미경이를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늘 손에서 놓지 않았고 화장실에 갈 때도 가지고 갔습니다. 나에게는 보이지 않으려 애쓰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미경이가 잠든 틈을 타 몰래 핸드폰을 열어보았습니다. 잠금 해제가 되어 있었죠. 메시지 함에는 재환이와의 대화가 가득했습니다. 심장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재환 자기 오늘 너무 예뻤어. 미경 오빠도 멋졌어요. 보고 싶어. 재환 나도. 내일 볼 수 있을까? 미경 상준 씨 퇴근하고 나서 잠깐 나갈게요. 나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내가 알던 미경이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알던 재환이도 아니었습니다. 내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미경이와 재환이의 만남은 점차 대담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상준의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만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강하게 이끌리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첫 만남 미경이가 친구들과 여행 간다고 거짓말했던 날, 그녀는 재환이를 만났습니다. 재환이는 미경이를 데리고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던 중 재환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미경아, 상준이한테 서운한 거 있으면 나한테 다 얘기해. 내가 다 들어줄게. 그 한마디에 미경이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녀는 상준에게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재환이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재환이는 미경이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고 그날 둘은 늦은 시간까지 함께하며 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외로움을 보듬어 주었습니다. 헤어질 때 재환이는 미경이의 손을 놓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미경아, 너 정말 예뻐.
상준이가 내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 미경이는 재환이의 말에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설렘을 다시 느꼈습니다. 그 후로 둘은 주말마다 은밀히 만났습니다. 평일에는 짧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에 대한 갈증을 키워나갔습니다. 둘은 영화관에서 나란히 앉아 손을 잡고 인적이 드문 산책로를 걸으며 속삭이듯 대화했습니다. 미경이는 재환이와 함께 있는 동안만큼은 자신이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재환이의 다정한 눈빛과 따뜻한 손길은 상준에게서 받지 못했던 위로와 사랑을 채워주었습니다. 어느 날 재환이는 미경이를 데리고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촛불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재환이는 미경이에게 직접 만든 작은 선물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미경아, 내가 웃는 게 너무 좋아. 너는 항상 웃어야 해. 미경이는 재환이의 섬세한 배려와 진심 어린 말에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재환이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재환이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 내 눈물은 아까워. 내가 널 행복하게 해줄게. 그 순간 미경이는 재환이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어버렸습니다. 미경이는 상준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환이와 함께 있는 동안 느끼는 뜨거운 감정은 그녀를 끊임없이 유혹했습니다. 그녀는 이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진 감정의 늪에서 헤어나오기 어려웠습니다. 재환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에 대한 배신감과 죄책감이 마음 한켠에 있었지만 미경이에게 느끼는 강렬한 이끌림은 그 모든 것을 압도했습니다. 그는 미경이를 독점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미경이와 재환이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나는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미경이의 행동 하나하나가 내 눈에는 의심스러웠습니다. 미경이가 외출 준비를 할 때마다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오늘도 재환이를 만나는 건가? 하는 불안감이 나를 갉아먹었습니다. 나는 미경이에게 날카롭게 묻기도 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밖에 나가는 일이 많아? 누구를 만나러 다니는 거야? 미경이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친구들 만나는 거지 뭘 그렇게 의심해? 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녀의 싸늘한 대답은 내 마음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나는 미경이의 핸드폰을 몰래 들여다보는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자기 오빠라는 호칭은 물론 서로에 대한 애정과 그리움을 여과 없이 표현했습니다. 한 번은 재환이가 미경이에게 우리 이제 더 이상 숨지 말자. 상준이에게 다 말하고 우리 둘이 떠나버릴까? 라는 메시지를 보냈더군요. 미경이는 아직은 아니야. 상준 씨가 눈치챈 것 같아 무서워. 라고 답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본 순간 내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모르는 곳에서 이미 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나를 철저히 기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분노로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발견할 때까지 나는 철저히 가면을 써야 했습니다. 나는 미경이에게 평소와 다름없이 대했습니다. 식사도 함께하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나누었죠. 하지만 내 속은 이미 불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은 미경이가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거짓말했던 날과 비슷했습니다. 미경이는 오늘 오랜만에 경이랑 만나서 밤새 수다 떨기로 했어. 걱정 말고 먼저 자. 라고 말하며 평소보다 일찍 나섰습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에 미경이의 말을 듣는 척하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나는 미경이가 나간 후 옷을 갈아입고 차를 몰아 그녀를 미행했습니다. 미경이는 익숙한 듯 택시를 타고 내가 예상했던 그 모텔로 향했습니다.
내 심장은 이미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미경이가 모텔 안으로 들어서는 것을 확인하고 나는 잠시 기다렸습니다. 이어서 재환이의 차가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재환이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익숙한 듯 모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얼마나 은밀하게 이어져 왔는지 짐작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모텔 로비로 들어가 태연하게 미경이와 재환이가 들어간 방 번호를 물었습니다. 프런트 직원은 수상한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았지만 나는 침착하게 친구와 약속이 있다고 둘러댔습니다. 겨우 방 번호를 알아낸 후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들의 방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내 안의 분노는 나를 앞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방문 앞에 섰을 때 나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안에서는 희미하게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내와 내 친구가 지금 이 순간 내 눈앞에서 죄책감 없이 행복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후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재환이었습니다. 그는 상의를 탈의한 채였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재환이의 눈은 놀라움과 동시에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고 등 뒤로는 침대에 앉아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미경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경이 역시 잠옷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내 눈빛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배신감, 분노, 슬픔, 그리고 복수심. 재환이는 더듬거리며 상준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말했지만 그의 말은 내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미경이는 이미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어깨는 그녀의 죄책감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너희 둘 내가 어떻게 할지 기대해라. 그리고는 뒤돌아섰습니다. 내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내 마음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그 방을 떠난 후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뜨거웠던 하룻밤이 나에게는 지옥의 시작이었고 이제부터는 그들에게 지옥을 선사할 차례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와 함께 복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모든 사실을 아들에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이준호는 나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아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들을 불러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빠, 엄마가 그럴 리 없어요. 무슨 오해라도 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소리쳤죠. 하지만 내가 보여준 증거들, 즉 미경이와 재환이의 메시지 대화 내용과 그들이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본 순간 아들은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며 나는 더욱 결심을 굳혔습니다. 미경이와 재환이는 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아들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빠 편이에요. 아빠가 하시는 모든 결정을 지지할게요. 아들의 지지는 나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나는 지체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혼 소송은 물론 미경이와 재환이를 상대로 상간남 소송까지 준비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물론 재산 분할에서도 한 푼도 양보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재환이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했습니다. 재환이는 내가 아끼던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나는 그가 운영하는 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그의 회사 주요 거래처와 투자자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재환이는 사회적으로 매장될 것이고
그의 사업은 위기에 처할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명성을 짓밟고 그의 재산을 빼앗아버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는 미경이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변명을 들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물도 내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고 나를 찾아와 용서를 빌었지만 나는 냉정하게 외면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용서라는 단어조차 떠오르지 않아. 나는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은 죄를 그녀는 반드시 치러야 했습니다. 이혼 소송은 길고 지루했습니다. 미경이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하며 발뺌했지만 내가 가진 증거들 앞에서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환이 역시 내가 가진 증거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나는 단 한 번도 그들에게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수심만이 내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던 날 나는 차분하게 재판장으로 향했습니다. 미경이는 초췌한 얼굴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고 재환이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판사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안 나는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경이와 처음 만났던 설렘, 결혼식 날의 행복, 아들이 태어나던 순간의 감격. 이 모든 아름다운 기억들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판결문 낭독이 끝났을 때 미경이는 흐느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재환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복수심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살아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원하던 복수는 이루어졌지만 내 상처가 아물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을 지나쳐 재판장을 나왔습니다. 복수의 칼날은 내 손을 떠났고 그 칼날은 그들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이제 그들의 고통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아팠습니다. 내 인생이 망가진 것에 대한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작은 집으로 이사했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미경이는 재산의 대부분을 잃었고 재환이 역시 사업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소식을 듣지 못했지만 그들이 겪을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 한편으로는 통쾌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미경이와 재환이의 모습이 떠올라 잠을 설쳤습니다. 그들을 향한 분노는 사라졌지만 배신감과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을 믿으려 애썼습니다. 언젠가 이 상처도 아물고 나는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 준호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저는 아빠 편이에요. 엄마가 잘못한 거예요. 아빠는 아무 잘못 없어요. 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나는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나에게는 아직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아들이 말이죠. 나는 아들을 위해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내 인생은 이제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인간에 대한 깊은 실망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나를 지켜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굽이진 길을 흐르는 강물에 비유하곤 합니다. 때로는 잔잔하게 흐르다가도 때로는 거센 물살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나는 지금 거센 물살을 헤쳐나온 지점에 서 있습니다. 비록 온몸에 상처투성이지만 나는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 단단하고 지혜롭게,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며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예기치 않은 칼날이 날아와 박힌 적이 있나요? 그 칼날을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그리고 지금 어떤 새로운 길을 걷고 계신가요?